반갑습니다. 인왕산TV 이용정입니다. 오늘은 김종석 교수님을 모시고 경제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종석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20대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현재 홍익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데 네. 이 2021년 경기 전망이라 할까요? 네. 한국, 미국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뭐 경제 전망은 경제학자들이 참 많이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인데요. 네. 누구 말에 따라서는 뭐 기상청을 비난할 자격이 없는 유일한 집단이 경제학자라고 그러는데 예측보다는 이제 전망에 가깝죠. 근데 지금 한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작년에. 전 세계 주요 경제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지금 주식시장도 과열되고 이제 이런 증상을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금년 말이나 내년 초면은 경제가 이제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선진국 중심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이 반응한 거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도 그렇고 바이러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지금 상태에서 진정되고 접종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산이 되면 경제는 조금씩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고 지금 금년 말가 더 되면은 상당히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라는 게 정부 측의 이제 기대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3.2% 정도 많은 국제기구는 그래도 2.5% 이상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황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의미인데 작년은 몇 프로인가요? 마이너스 1.1%. 네.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우선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 안 된다는 거. 네, 백신도 그다음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네. 온 국민한테 빨리 퍼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 위기 항상 경제 위기가 왔었어요. IMF 위기가 대표적이고. 네. 그래서 금년 말이 이제 정권 교체기가 되는데 뭐 멕시코도 그랬고 많은 나라들이 정권 교체기에 정부 내에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면서 네. 경제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흔들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한국 경제는 어쨌든 경제 정책이 백약이 무효라고 그럽니다. 네네. 무슨 재정 정책, 무슨 뭐 통화 정책 소용 없어요. 그냥 백신이 최고의 경제 정책이고 백신만 잘 풀려 나가면 금년에 플러스 성장은 예상할 수 있고요. 다만 그렇게 몇 가지 대내외적인 위험 요인이 있다. 네.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만약에 뭐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확보해 갖고 전 국민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상당히 뭐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움츠렸던 경제가 확 풀린다는 긍정적 면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걸 이제 전망이 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경제가 일상이 회복이 되면 한 1년 동안 쌓였던 눌렸던 소비 있잖아요. 네. 해외여행 수요라든지 그렇죠. 무슨 뭐 이사 수요라든지 외식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반발 보복 소비가 일어나서 빠르게 회복될 거라는 설도 있고 그렇지 않다. 또는 이제 그 사이에 이 경제가 말하자면 중상을 입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위축되고 중소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다면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느 쪽에 한 표를 주십니까? 글쎄요, 그거 참 어려운데 사실은 지금 어려울 때 정부가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견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재정 정책과 조세 정책을 폈다면 상당히 낙관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굉장히 친노조 정책으로 기업 활동을 굉장히 위축을 시켰거든요. 이걸 비유하자면 이제 기저질환에 빠진 거예요, 한국 경제가. 그러니까 코로나도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감염에 약하잖아요. 지금 한국 경제가 기저질환에 빠져서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가 이 상태로 한 4, 5년 더 가면 일본형 장기 침체에 빠진다라는 경고를 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요즘 문재인 정부 하는 일을 보면 위기의식이 없고 오히려 무슨 뭐 정의감, 뭐 공정 이런 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수위가 코미까지 올라와서 익사하기 직전인 기업들을 무슨 기업규제법, 노조법, 무슨 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옥죄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 기업의 고용 부담, 비용 부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좀 안 좋은 악재다. 네. 지금은 이런 때가 아니다. 아니 공정과 뭐 산업보호 안전 좋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기업들이 다 하루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게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수는 정말 엉망인데 네. 그래도 대외적인 거 무역 등이 상당히 뱉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면은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작년 1년 내수는 굉장히 부진했는데 수출이 좋았어요. 네. 수출이 좋았고 사람은 오고 가지 못해도 물건은 배나 비행기로 실어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제조업 중심의 수출하는 그 기업들은 나름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수익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원화가 추세적으로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1200원대까지 갔던 돈이 지금은 뭐 1100원대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럼 이것이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중국 간의 그 무역 분쟁이 세계적인 보호 무역의 확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같이 특히 대중 의존도가 큰 경제는 앞으로 이런 보호무역주의 확산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느냐가 앞으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내수가 빨리 활성화돼서 수출 의존도 비중을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호무역의 확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호무역 확산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고 바이든은 이제 다자주의죠. 기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게 중국에 관해서만큼은 변화가 없으리라는 전망이 많죠. 중국에 관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한국도 계속 영향을 계속 압력을 받겠죠. 뭐 예를 들자면 화웨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입할 때 제약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대중국 관계에서 우리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이게 리스크고요. 미국은 계속 중국을 압박을 할 거고요. 지적재산권이나 투자나 뭐 이런 분야에서.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고 사실은 수출 덕분에 작년에 그나마 마이너스 1.1% 성장했지만 역성장했지만 다른 그 선진국에 비해서는 선방한 게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주도형의 그리고 제조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견딘 겁니다. 이번에 승자가 중국, 일본, 그다음에 한국, 독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 공통점이 제조업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EU 같은 데는 아주 그냥 힘들었죠. 서비스 중심 경제라. 그래서 제조업 강국 한국의 그 저력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 제조업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는 건 지금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거고 현 정부의 정책은 그런 쪽이 아닌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비전문가로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이럴 때 주식시장을 왜 이렇게 가열되는 겁니다. 두 가지죠.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우선 제로금리고 돈이 워낙 많이 풀렸고 이 현상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라고 그러죠. 근데 한국은 거기에 더 가속이 된 게 부동산을 지금 찍어 누르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갈 수 있는 여유 자금조차 주식에 몰렸고 그 이면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집이나 이런 건 못 살 바에야 주식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심지어 영끌 투자, 무슨 동학개미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과열이 돼 있는데 우려되는 거는 이렇게 유동성 장세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꺼지게 돼 있어요. 일시적 현상이다. 그렇죠. 근데 이 거품이 형성됐는데 금년 말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식시장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면 경제가 실제로 금년 하반기부터 예상외로 빠르게 회복이 된다. 미국, 유럽,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그러면 대폭락을 겪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금리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됩니다. 네. 예,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돈이 귀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아마 좀 거품이 꺼지지 않을까. 그 연간에서 예. 작년도 물가 상승률이 1%가 안 된다 그러죠? 그렇죠. 그 디플레이션 위험은 없습니까? 있죠. 네, 있는데 몰아붙인다는 예, 그게 사실은 디플레이션 초입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네. 재작년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부터 네. 한국 경제가 일본형 장기 침체로 간다. 네. 일본이 90년대 그 기억하시겠지만 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네. 90년대 10년 동안 일본이요 물가가 1% 올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게 물가가 올라도 문제지만 사실은 물가가 떨어져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수요를 억제하고 정부가 통제할 수단이라도 좀 있는데 디플레이션은 일본이나 과거의 근대 경제사의 경험을 보면 약이 없는 아주 그 난치병입니다. 그래서 생산성과 경쟁력이 있고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빨리 만들어야 이런 디플레이션 트랩에 빠지지 않고 일본이 90년대에 겪었던 그런 경제적 그 어려움을 우리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되는 변수는요. 성장 잠재력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잠재 성장률. 뭐 우리나라 2000년대 초만 해도 그게 5%가 기준 성장률이었습니다. 그래서 5% 이하면 불경기고 5% 이상이면 호경기다 뭐 이렇게들 얘기했는데 그게 야금야금 4, 3%로 내려와서 지금 2% 내지 3%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3% 이상 성장을 하면 과열이 된다 이거죠. 마치 마력이 약한 엔진을 계속 가속하면 엔진 과열되듯이. 그래서 한국 경제를 빨리 그 디플레이션 트랩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면 빨리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게 일본의 교훈입니다. 네. 기본소득제. 네. 저는 뭐 기본소득제가 네. 뭐 소위 뭐 자유파 또는 좌파 쪽 경제 쪽 모두 다 주장해요. 네. 어떤 사람은 기본소득제가 자유시장 경제랑도 같이 갈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헷갈리는데 이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차별 없이 똑같은 금액을 매달 준다. 지속적으로. 그게 좁은 의미의 기본소득제인데 그거는 아직은 이론적이고요. 최부국인 북유럽 국가들도 부분적으로 하다가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그것이 오히려 근로의욕을 증진시킬 거라는 가설하에 실험을 해봤는데 특정 지역, 특정 도시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 때문에 복지병이 됐다. 네, 그렇죠. 노동 공급은 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뭐 행복도는 조금 올라간 걸로 핀란드 보고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기본소득제라고 좁은 의미의 기본소득제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못 하고 있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2배, 3배 높은 나라도 지금 아직은 실험 단계다. 그런 점에서 지금 소득제는 특정 계층한테 빈곤 퇴치를 위해서 일정 부분 소득 보조를 해준다면 그건 넓은 의미의 기본소득제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용정 박사님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래 뿌리로 돌아가 보면 자유시장주의자들이 60, 70년대 주장하던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이에크하고 그때 60, 70년대 이제 60년대 미국에서 이제 복지제도가 막 들어오니까 이게 보니까 누더기고 덕지덕지고 누수와 사각지대가 많고 도저히 이게 세금도 플랫 텍스로 하자. 무슨 누진세, 무슨 감면제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1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무슨 뭐 20%씩 딱 떼고 말자. 그래서 이게 기본소득하고 플랫 텍스가 같이 가면 좋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주의 경제 이론에 맞거든요. 정부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인센티브 주고 장난하고 뭐 왜곡시키는 거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프리드만이 그 당시에 이제 부의 소득세라는 거를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유세인가요? 아니죠.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그래서 그렇죠. 마이너스 소득세죠. 그러니까 우리 소득세는 번 거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어느 수준 이하의 소득을 올리면 그 차이를 오히려 마이너스 세금, 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이게 이제 프리드만이 주장했었어요. 그게 일종의 복지제도의 대안으로 자꾸 뭘 이렇게 나눠주지 말고 근로의욕을 저해야 하니까 자꾸 나눠주면 근로의욕이 저하되잖아요. 방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예 근로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를 버는 사람들은 그 차액을 오히려 국가가 보조해줘라. 이걸 이제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그래서 마이너스의 소득세라고 그랬고요. 그걸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EITC, 네. 즉 그 근로장려세제라고 그러죠.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미 도입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규모가 좀 작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로장려세제라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을 주는데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연말 정산하듯이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네. 어떤 기준선에 미달하면 네. 오히려 미달한 부분에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줘요.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노동의 설 자리가 좁아지면 네. 이 노동자들이 뭘 먹고 사느냐.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온 일종의 이론이죠. 네. 먼 미래고 지금 대한민국이 AI와 로봇 때문에 대량 실업이 우려되려면 내가 볼 때는 한 50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먼 얘기고요. 네. 또 그런 일을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산업적으로 발달된 나라들이 먼저 고민을 할 테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야당 제1야당에서는 지금 제1호 공약이 기본소득제거든요. 네. 그 좁은 의미의 기본소득이 아니고 네. 넓은 의미의 기본소득제로 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근로장려세제의 연장선상에서 네. 우리나라에 지금 빈곤선이 있잖아요. 중위소득이 50% 네. 이하를 버는 가구에 그 부족한 소득을 네. 그냥 메워주자. 네. 이게 지금 제가 들은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국형 기본소득제의 얼개입니다. 그 유명한 윤희숙 의원이 지금 주도적으로 뭐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저 국민의힘의 안을 얘기하셨는데 청와대 안은 뭡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네. 진보 진영은 이거에 관해서 지금 아무 말이 없어요. 이유가 표를 얻을 텐데 말이 없어요. 아니에요. 의외로 그러니까 순수 진보주의자 뭐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부 인사들은 이게 진보 진영이 그동안 쌓아온 복지제도를 헐고 훼손하려는 우파의 음모다 이래가지고 기본소득제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고 또 이쪽에는 좌파 중에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옛날부터 더 주자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복지제도 놔두고 그 위에 얹히자. 이게 참 황당한 거죠. 지금 우리 재정이나 경제하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논리인데 그냥 퍼주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재명 지사는 제가 볼 땐 좌파도 아니고요. 그냥 파퓰리스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그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자체 내부적인 의견 조율이 안 돼 있어서 민주당을 비롯한 이런 당에서도 기본소득은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 정치 현실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복지라는 것이 공적 부죠, 즉 돈을 주는 거 이재명 지사 얘기했지만 막 주려고 그러는 그런 거로 파퓰리스트하게 하고 있는데 원래 복지가 이제는 생산적 복지로서 좀 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뭐 제조업에서 무슨 IT 기업으로 일할 수 있게 훈련시킨다든가 그런 거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걸 못하고 이제 그런 얘기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적 복지가 사실은 맞는 얘기죠. 이 얘기를 처음 꺼낸 건 사실 김대중 정부였어요. IMF 때. 자꾸 보조금 주고 생활보호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지더라. 그냥 주는데 뭐하러 일하냐.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 거하고 매칭을 해서 주거나. 그게 아까 이제 근로장려세제가 그 개념이죠. 또는 직업 훈련을 받거나 전직 노력을 하면 좀 준다. 그게 이제 요새 이제 구직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아직 뭐 잘 모르겠어요. 영국에서 나온 제3의 길도 그 생산적 복지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한 20여 년 전에 그 90년대부터 영국이죠. 그리고 독일도 그 노예 밑에 해가지고 진보 진영이 이제 약간 수정해서 그 생산성이나 기업들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진보는 아직도 80년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본소득제는 자유시장 경제랑 같이 갈 수 있다. 같이 갈 수 있고 지금 복잡하고 누더기가 된 복지제도에
오히려 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그거를 오히려 안 한다는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네. 예.